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훈 변화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그 NLP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LP 훈련에 대한 사명과 비전, 이 핵심 가치를 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명이 뭐냐? 자, 사명은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함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자, 많은 분들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심지어 조현병, 참 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갇혀서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물과 같아요, 우물. 우물 안에 개구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물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물 밖에 나와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는 우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게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또한 이제 문제라는 우물에 빠져버리면은 세상의 모든 게 문제로만 보인다는 거죠. 사실 문제 외에도 많은 게 있는데 문제 외에도 뭐 가치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정말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빠져 있다 보면은 문제 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불면증으로, 어떤 사람 뭐 파킨슨 병으로, 뭐 암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런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그 병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그 감옥 안에 갇혀 산다는 거죠.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외에 자기만의 가치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참 좋은 게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뛰어넘어야 된다.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전, 꿈, 목표, 가치, 열정, 재능, 사랑, 행복 참 좋은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NLP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도와드리지만 문제를 뛰어넘어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자기만의 재능이나 열정이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걸 이제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함을 실현하는 것도 없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비전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천만남 변화 힐링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시키는 걸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터무니없는 꿈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 NLP나 이 변화 힐링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사랑이라는 거 알겠죠? 사랑. 자, 위대한 사랑은 그 어떤 약보다도 그 어떤 치유제보다도 더 강한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뭐 친구들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랑의 부족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 병도 이제 사랑을 가지고 치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깃든 그런 만남, 사랑이 깃든 그 환경 시스템 속에서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 저는 치료를 해보면은 암도 사랑으로 치유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암. 자, 암에 걸린 사람도 사랑을 가지고 치유가 되고요. 뭐 파킨슨 병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면역 질환들이 이 사랑의 힘에 의해서 치유가 된다고 저는 알게 됐어요. 뭐 그렇다면은 그 불치병도 이렇게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데 정신적인 병들 쉽게 말하면 뭐 공황장애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또 뭐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조현병 왜 이게 사랑으로 안 되겠냐 이거죠. 무조건 되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꼭 서울대를 나와야만 공부를 많이 해야만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가슴 안에. 자, 모든 사람은 사랑의 불꽃에서 왔기 때문에 내면에 사랑이 다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사랑이 있고요. 대학을 졸업해도 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진정 도와주려고 하고 진짜 케어하고 수용, 존중, 공감하고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려는 그런 만남,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사람은 바뀐다는 거죠. 저는 20년 동안 그걸 많이 체험했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학을 좋은 데 넣고 정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아픔으로 힘들었던 사람, 어릴 때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 과정 속에서 사랑의 부족에서 힘들었던 이런 사람이 그 사랑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또 사랑으로 거듭난
이런 분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아팠던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아팠던 사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4개 지역을 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부천, 인천, 뭐 서울, 그다음에 또 부산, 뭐 창원까지. 내년에 제가 뭐 광주, 뭐 대전까지 갈 거예요. 전국을 한 시스템을 제가 만들 거고, 지금 중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리 중국 교포님들도 몇 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화시키는 것을 목표를 잡고 있고, 핵심 가치는 뭐냐면 이제 참자아, 참사랑, 참만남 이 세 가지를 핵심 가치로 봅니다. 참자아는 뭐냐? 인간이 행복하려면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자라는 건 자기를 실현하는 삶이에요. 자기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남에 의해서 사는 삶이 있고 나 자신 본인에 의해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나의 내면의 정체성이나 영성이나 이렇게 사명 비전에 의해서 또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성을 해서 남들이 보는 눈에 의해서 남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지배받으면 인생을 산다. 즉 외부에서 영향을 받으면 인생을 산다면 자기 본인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성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다운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길거리에 청소를 하고 뭐 식당에 설거지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 정체성에 맞게 가치관에 맞게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자기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용접을 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용접을 하는 세 사람이. 그래서 어떤 아기가 물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기가. 자, 첫 번째 용접하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야, 보면 모르냐? 용접하고 있지. 그냥 용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 물었죠. 아저씨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 300만 원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한테 아저씨는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걸 물으니까 자,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용접이에요. 똑같은 용접인데 그 용접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신은 틀렸다는 거예요. 용접 자체에 신경을 쓰는 사람,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 위대한 다리를 건축하고자 하는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 다르죠. 그래서 일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것도 자기 인생 내면의 이 가치관이나 정체성이나 영성 차원의 내면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성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참 잘 실현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면에서 외부로 향하는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을 참 잘 실현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20% 미만이에요. 이런 사람은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요. 자,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기고 뭔가 부족해도 당당합니다. 절대 남의 눈치를 보지 않다.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기 자신도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는 존재고 고유한 존재고 독특한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 남을 무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온리원, 기계 부속품이 아니라 삶의 예술 작가인 것처럼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참사랑입니다. 참사랑. 참사랑이라는 개념은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상태를 참사랑이라고 해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법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사랑을 하는데 부정적인 부분으로 사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장점은 사랑하는데 단점은 사랑하지 않고, 그죠? 성공한 일은 사랑하는데 실패했던 일은 사랑하지 않고,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사랑하는데 남들한테 감추고 싶은 부분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긍정도 사랑하고 부정도 사랑하는 걸 의미합니다. 긍정, 부정이 다 좋은 거. 자, 오리로 본다면은 오리가 이제 물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물 위에 떠 있는 이 화려한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자, 헤엄을 잘 치기 위해서 물 아래에서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물갈퀴로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이 모습도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기가 이쁘게 노래를 부르고 재롱을 뜨는 것도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지만 아기가 기슭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또 말썽을 피우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모습이 뭐가 있냐 그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분법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가치관에 의해서 상벌 체계에 의해서 자 좋은 모습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부정적인 모습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른바 화장실에서 오줌을 넣으면 이뻐했지만은 바지에 오줌 싸면은 부질하면서 그랬다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사랑받았지만은 공부를 못하면 부질하면서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랑을 계속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잘하고 있는 모습은 좋지만 뭔가 부족한 모습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족한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바로 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참 만남. 참 만남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깃든 환경을 참 만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참 만남의 우선 조건이 뭐냐면은 우선은 평가하지 말자. 자, 평가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네, 사람을 한결같이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근데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면 왜 기저귀에 똥 쌌어라고 뭐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 우리 애기 기저귀에 똥 쌌구나. 이쁜 애기 받아주고. 자,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왜 공부 못했니라고 부지런하지 않는 겁니다.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공부를 못해도 엄마는 영원히 우리 아들 편이야. 이 느낌을 주는 거죠.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우리 아들은 엄마한테 소중한 아들이야. 자, 뭐 대학을 들어간다면 이번 대학 시험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대학 시험에 합격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은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야. 이 느낌을 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은 그걸 잘 못 주죠. 서울대를 들어가야 사랑받고 서울대를 못 들어가면 사랑을 못 받잖아요. 자, 과외 공부를 하고 학원을 보냈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좋아야만 사랑받고 그 성적이 안 되면 사랑을 못 받았다니. 그래서 이제 사랑이 안 자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가 우리 부모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 또한 내가 못하면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 비록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자, 따라서요. 비록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인간은 영원히 완벽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죽는 그 순간까지 어차피 인간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뛰어난 점도 있고 자, 양면성을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양면성 있는 세상이죠. 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하늘이 별이 빛나면 어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위가 있으면 뭐 더위가 있고, 그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그죠? 성공, 실패, 불행, 행복 이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양분법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또는 뭐 행복한 일이 있으면 불행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음의 산발선을 없애야 된다. 자, 마음의 산발선을 없애지 않습니까? 마음의 산발선을 없애자.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산발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심판관의 자세를 내려놔야 돼요. 심판관. 자, 우리 자녀들을 망쳤던 이유가 뭐냐면은 심판관의 자세 때문에 망친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교사의 자녀들, 목사님의 자녀들, 또는 판사, 검사의 자녀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목사님이나 교사나 판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들,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죠. 자,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 이거야.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착한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너는 교사의 아들이니까 너는 모범적인 학생이 돼야 되고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나 교사나 또는 판사의 아들 같은 게 숨이 막히는 거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 받아주는 보금자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착한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가치관 중심으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는 충분히 사랑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좀 부족해도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사랑해주지 않을 건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기는 기저귀에 똥을 싸도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기저귀에 똥 싸면 엄마가 나를 이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죠. 나 공부를 못해도 사랑받고 싶은데 이번에 성적이 안 나오면 엄마가 또 미워할 텐데 어떡하지? 뭐 이런 그 강박관념이 계속 있는 거죠. 이 강박관념이 어른이 되면 그대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내가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뭐 발표할 때 긴장하면 안 되는데 떨리면 안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이제 지나치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완벽주의 성향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분법적인 사랑을 받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분법적인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족해도 사랑받는 그런 환경, 그런 경험들이 반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사랑받고, 긴장해도 사랑받고, 창피스러운 행동을 사랑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참 만나면 바로 이렇게 그런 약속인데요. 자, 평가하지 말자. 시작. 평가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대학을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나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면 돼요. 뭐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공감적 이해 시작.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라는 개념은 뭐냐면 공감적 이해라는 개념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의 편. 자 서로의 편이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게 바로 공감적 이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나 자신의 입장도 있고 상대방의 입장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입장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를 맞고 가는 사람한테 우산을 받쳐주는 게 아니고 같이 비를 맞고 가면서 비 맞는 사람의 마음을 같이 알아주는 거예요. 비 맞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자,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는 게 아니고 나도 배를 고르면서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배가 아픈지 힘든지를 같이 아는 거죠. 네. 같은 마음이 되어준다. 같은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준다. 자, 이 공감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냐면요. 숨 쉬고 싶은 욕구와 같아요. 숨.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게 이제 이 가기장에 산소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숨 쉬고 싶겠죠. 숨이 막힐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숨을 못 쉬는데 다른 사람한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만 다른 사람한테 숨 쉬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이해를 받아야만 내가 먼저 공감적 이해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사람들은 옳은 행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올바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이해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만 움직일 수 있고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져가지고 숨을 못 쉬고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근데 아무도 살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 너는 왜 착한 행동을 안 하니? 너는 왜 일을 안 하니? 이렇게 어떤 가치나 원칙, 올바른 걸 가르친다면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누가 몰라서 못하나 이거예요. 내가 숨을 못 쉬니까 물에 빠져서 지금 숨 쉬는 게 힘드니까 내가 하고 싶도 못하지.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시키기 이전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자,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새끼줄을 던져서 물에서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선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그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있다. 서로 편들어주고 있다. 같은 마음을 만들어주고 있다. 아, 그게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까. 자, 엄마도 우리 아들 힘든 마음을 알아. 자, 엄마도 마음이 아파. 자, 아픈 마음을 같이 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 아픈 마음을 누군가 알아준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야. 뒤에서 오겠지만은, 내가 100% 내 아픈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 100%를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아픔에서 한 80% 정도는 해방이 된다고 해요. 예, 심리적으로. 근데 내가 아픈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 뭐가 뭐냐면 일치성, 진솔성, 진정성이라는 건데 굳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감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있는 그대로 이제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픔도 이야기하고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0년 전에 연쇄살인을 했던 그 우리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이춘재라는 사람이죠. 이춘재라는 사람이 이번에 모든 그 살인 사건을 다 자백했죠. 이 자백하는 힘이 뭘까요? 생각해봐요. 자, 자기는 시침을 떼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굳이 자백을 다 했어요. 나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10건의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5명을 더 죽였고, 뭐 10명 이상을 내가 또 성폭행, 성강간을 했다. 그런 알려지지 않는 사건 가지고 다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제 이런 찬만함에서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가 평가 판단 없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니까 이제는 죽어도 이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한테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더라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목숨마저도 바칠 수가 있다.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여자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또 남자를 위해서 인생을 바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맞는 이야기예요. 그 우리가 송두리째 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뭐 살인자가 범죄를 뭐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이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 그 어머님, 아드님께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게 안 돼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지워지는데. 그래서 변화의 한 80~90%는 사실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믿음을 쌓고 그러면서 함께 해보고자 하는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그게 빨리 되는 사람은 빨리 바뀌고요. 그게 빨리 안 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요 힘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느냐? 자, 우리는 변화할 것인가 고통받을 것인가? 자, 우리는 변화를 해서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의 고통. 두 번째는 후회의 고통. 훈련의 고통은 여기 나와서 이제 우리 심리상담 교육도 받고 치료도 받고 훈련도 하고 그런 게 이제 훈련의 고통이에요. 귀중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빠졌거든요. 네. 정말 시간 투자하면 힘듭니다. 이 고통스럽다. 근데 후회의 고통은 뭐냐면요. 죽을 때 후회를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 아,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안일하게 살다 가는가. 우물쭈물하다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지 이거죠. 자, 나의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소중한 가치도 있었는데 왜 꿈을 한 번도 실현해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다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빠삐용은 아무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빠삐용이 죽어서 저 하늘에 가니까 임나대왕이 너는 지옥을 가라 이렇게 했어요. 지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을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빠삐용은 지옥을 갔어요. 왜 지옥을 갔느냐 보니까 너한테는 죄가 크다. 어떤 죄가 크냐? 인생을 낭비한 죄가 크다. 비록 죄가 없이 감옥살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는 인생을 낭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인생을 낭비한 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체험. 몸을 가지고 왜 태어났냐? 이 몸을 가지고 기쁨도 체험하고 슬픔도 체험하고 즐거움도 체험하고 고통도 체험하고, 네? 그 다음에 성공도 체험하고 실패도 체험하고 행복, 불행, 뭐 모든 이 희노애락에 관련된 그런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왜 그럼 체험해야 되느냐? 체험을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좋은 일도 있어야 되지만 안 좋은 일도 있어야 돼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안 돼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안락함에 빠지게 됩니다. 안주합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바로 안락함입니다. 남자들 돈 많아 보세요. 자, 예를 들어 10억, 20억 이렇게 복권 당첨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10년 이후에 어떻게 사냐 보니까요, 당첨되기 이전에 그 힘든 비참한 인생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어요. 우리 김용수 선생님 10억에 당첨되면 뭐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꿈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보면 10억에 당첨되면 먼저 술집에서 실컷 술 마시고 또 예쁜 여자들 만나고 그것도 실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도박에 빠지고요. 도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마약에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술, 여자, 도박, 마약. 10년 만에 돈을 다 탕진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남자들의 순서라는 거죠. 안락함은 인생을 타락시킨다. 그래서 인간이 성장하려면 안락함만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고통과 즐거움이 같이 주어져야 돼요. 우리 하루에 24시간 중에 낮이 밤이 있는 것처럼 또 사계절에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이 사계절이 있어야 되고, 자, 이 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내려갈 때를 참지를 못하고 고통을 참지 못하고 슬픔을 참지 못하고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예? 실패를 참지 못하고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 어떤 좌절감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실패감, 이게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려간 것은 올라가라고 내려간 거예요. 우리 롤러스케이트 타면은 내려가면 어떻게 되니까 내려가면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려간 것은 더 많이 올라가라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내려갔다라고 해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많이 내려갔는데도 올라갈 걸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것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원래 실패는 없는 겁니다. 실패는 없고 항상 그 실패 속에서 성공의 씨앗을 발견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더 성장을 하면은 실패 크기 이상의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 그 대구의 이재도 선생님한테 제가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제가 5년을 인생을 낭비를 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선생님은 낭비한 게 아니다. 5년 동안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자, 내려가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자, 5년 동안 많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 아마 같은 또래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일 것이다. 이 세상을 부지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 비전. 또래 집단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가져라. 대충 같은 또래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큰 비전을 갖고 와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과제를 내줬는데 일주일 만에 이런 생각하고 왔어요. 자기는 정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치유사가 되고 싶대요. 자기가 힘들었던 만큼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예? 불치병, 의사들이 못 고치는 그 불치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뭐 조현병을 포함해서 빙의 이번에 이야기한 거 이번에 카톡에 올라와 있는 그림 뭐였죠? 이게 자폐증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자폐증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팠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비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원래 그 하늘이 큰 인물을 낼 때 그 인물을 처음에 고생을 시켜요. 약한 상황 속에 그 인물이 큰 일을 하게끔 만들지 않는다. 자, 죽을 만큼 실컷 고생을 시켜가지고 그 고생을 통해서 실컷 단련이 되면, 그 인물됨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 큰 사명을 실현할 수 있게끔 사명을 안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초년의 고생은 살수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고생을 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훈련의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의 고통 감수한다. 그 이야기는 변화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의 나의 모습에 최악의 고통을 담아야 되고요. 앞으로 바뀌고자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에 최고의 즐거움을 담아야 돼요. 자, 현재 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최악의 고통으로 담아서 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나한테 부여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정말 나는 바뀌어야 되겠구나. 만약에 담배를 끊는다면은 담배를 피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처럼 생각이 돼야 돼요. 담배 계속 피다가 부도암에 걸려가지고 그 코미디언 이주일처럼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한테 계속 이렇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럼 담배 피는 것은 자기 고통이겠죠? 반대로 담배를 끊고 건강하게 활력 있게 100세까지 정말 멋진 꿈을 지려가면서 사는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는 이런 모습은 최고의 즐거움으로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고통이고 변화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라면 우리는 아마 변화하는 쪽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통과 즐거움의 지렛대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를 안 해도 그저 그런 고통이고 변화를 해도 그저 그런 즐거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한 10번 이상을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교도소에 들어가잖아요. 교도소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교도소 안에 20년, 30년을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도소 안이 너무나 편안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30년, 40년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을 그 다음에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교도소 안이 더 편안하고 사회생활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가난한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가난한 삶이 편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집안에서만 계속 살다 보면 집안에서 있는 이 삶이 또 편안한 거예요. 이 발표하는 것도 이제 보면요.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계속 앉아서 이야기하는 편안하고 서서 이야기하는 게 불편해. 자, 영업하는 사람 영업하는 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자,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 보면요. 우리 그 부천에 상동시장에 보면은 10년 전에 통닭 튀기는 사람 지금도 통닭 튀기고 있고 10년 전에 생선 파는 사람 지금도 생선 팔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일을 10년 이상 할까요? 그럼 이런 이야기 하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했던 건 편안하고 새로운 일은 불편하다. 근데 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그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게 관계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일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도소 안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편안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배는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를 항구에 묶어두면 안전하죠. 네. 네, 배는 항구에 묶여 있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폭풍도 만나야 되고 태풍도 만나야 되고 그새 파도에 부딪히면서 배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또 질문해볼게요. 우리 인간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편안한 안전지대에 빠져서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아요. 그죠? 그러면 어제와 똑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우리 인간이. 네. 항구에 묶여있는 배처럼 어제와 똑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인간은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인간은. 여기 이제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이제 교회 이야기, 저는 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NLP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한 것처럼 자, 우리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창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이거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즉, 그 이야기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럼 창조적인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만의 개성을 살리고 가치를 실현하는, 예? 나다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창조적인 삶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어릴 때 이렇게 배웠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취직했어, 진급했어, 안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좋은 삶이라고 배웠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계적인 삶이잖아요. 기계 부속품 같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야 되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자 나만의 독특한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쉽게 말한다면은 삶을 창조하는 사람, 삶을 창조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 이른바 삶의 예술 작가, 삶의 예술 작가로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거예요. 그럼 삶의 예술 작품은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자, 삶의 예술 작품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남과 비교를 하면 안 되고 경쟁을 하면 안 되고 서열을 매기서도 안 돼요. 넘버 1, 넘버 2가 아니라 온리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온리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나는 온리원이다. 그럼 온리원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고통, 즐거움의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아, 내가 온리원인데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인데 삶의 예술 작가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현실에 안주했어. 남들과 똑같은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삶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 거부해야 된다. 자, 최소한 내 삶은 이런 정도의 삶은 돼야 된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삶의 예술 작품은 이런 인생이 돼야 되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되고 이런 직장이 돼야 되고 이런 어떤 인간관계가 돼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좀 종합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뛰는 강한 어떤 열정,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자, 안주하고 있는 이런 삶은 최악의 고통으로 가야 돼. 고통.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지낼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변화를 선택하죠. 결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결단. 아, 이건 아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행동하는 힘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행동하지 않아요. 절대로. 행동하는 힘은 동기부여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기부여.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급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저는 저기 부천,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산이나 경남, 창원에 있는 사람보다 빨리 변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천, 인천은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사실은 금, 토, 일, 월 4번을 제가 해줘요. 근데 부산이나 창원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요. 근데 변화의 속도를 보면요 부산이나 창원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빨리 바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있는 분들은 절실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데려가지만 절실합니다. 절실하게 봅니다. 절실하게. 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절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아, 자, 여러분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절실함의 차이를 두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저는 전국적으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 변화되는 속도가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바뀌는 게 아니라 거리가 멀더라도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걸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절실한지를 봅니다. 이렇게 아주 그래서 그분들한테 에너지를 막 줍니다. 아, 이번 때가 됐구나. 때가 되었으면 그분한테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확 바뀌죠. 때가 안 되잖아요. 저는 언제까지나 기다려줍니다. 저는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평생 회원을 만드는 거예요. 평생 회원인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자, 때가 되는 건 언제냐면은 본인 스스로 변화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자, 의지를 가지고 또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제발로 찾아오는 그 순간 이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확 바뀌죠. 네. 정말 달라지죠. 절실해도 안 바뀌는 거. 누가 절실하네요? 제가요. 아니요, 절실하지 않죠. 그는 선생님은 절실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절실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창원에 있는 한 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은 대패 삼겹살 집을 운영하는 음식점 사장님인데 식당도 너무 잘 안 되고요. 몇 년 전에 또 남편과 이혼도 하고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밤에 불면증에 뭐 이분도 조현병이 있어요. 비뇨증상.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원에 있는 분들 저기 제가 인연이 돼가지고